이번 주 시민데스크, 불안정한 백신 수급 일정에 언론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코로나19 백신 보도의 현 주소를 집중 점검해봅니다. 빠르고 정확한 수어 통역으로 농인들의 뉴스를 책임지고 있는 박지연 수어 통역사를 에필로그 Y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열입니다. 지나간 YTN 뉴스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YTN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YTN에서 방송된 보도 내용이 문제로 출제된다고 하니까요. 잘 살펴보셨다가 푸짐한 경품 퀴즈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수정 강사, 이예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신웅진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 평가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분석 주제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4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2분기가 시작되면서 YTN은 이번 한 주 동안 백신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그 밖에도 보궐선거 이후에 달라지는 방역 지침,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실험과 통계 결과들을 보도했습니다. 한 주 동안 YTN의 뉴스 라인을 채웠던 백신과 방역 보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해외 국가 중에 이제 백신 속도를 내는 국가도 있고 또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과 뭐 희귀혈전증이나 이런 사이의 인과관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련 보도도 쏟아졌는데, 자, 이번 주 리뷰 Y 시간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방역 보도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신 관련 보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방역 실태 점검한 YTN 보도들부터 살펴볼까요? 네, YTN은 서울 부산시장의 방역 행보에 주목을 했는데요. 특히 서울시가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고 업종별 수칙을 달리 적용하는 상색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4월 13일 보도된 뉴스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자가진단 키트로 영업장 출입 판단, 큰 혼란 우려, 앵커 리포트, 들쑥날쑥 자가진단 키트, 서울 노래방송 실험입니다. YTN은 이 보도에서 상생 방역의 실효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져 방역에 도움이 되기보다 위음성 또는 위양성의 발생률이 높아 혼란이 우려된다는 내용, 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들, 식약처 검증 결과 등을 다루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형 상생 방역 괜찮을까? 환영 또는 우려, 기획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생 방역에 대한 반응도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은 이날 보도를 통해서 찬반에 대한 목소리를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 양측을 고루 다루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 오세훈 시장의 방역 구상을 두고 존재감 드러내기, 정부, 여야와 힘겨루기에 초점을 두면서 정치적인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응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YTN은 과학적 검증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네. 지금 뭐 종합을 해보면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다채롭게 좀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의 방역 대책에 불신을 조장하거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생색내기식 견해 발표가 이루어지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포함한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의 방역 자체를 비판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 감염 예방 효과가 기대할 만한 수준인지 또 그 주장과 논리가 근거가 좀 분명한지 전달해 주고요. 시민의 반응 또 정부의 방역과 마찰이 생길 부분이라든지 대비되는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디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단체장들이 각 지자체에 맞는 그런 정책을 따로따로 이렇게 내놓는 건 원래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방역 당국과 이제 기조를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엇나가게 되면은 방역이 아니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엇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게 옳고요. 지금 현재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체계를 더 타이트하게 지금 가져야지 이거를 느슨하게 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 언론에 보다 엄격하게 따지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역 체계 보도만큼이나 백신 관련 보도들도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이 물량 확보나 수급 계획 차질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자, 평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까요? YTN은 이번 한 주 동안 특정 백신의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다루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4월 13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뒤 주의할 점은 복통, 두통 때 진료받아야라는 보도는 예. 특정 백신 접종 이후에 혈전 의심 증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물론 두통이나 복통, 발열 등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병원에 가야겠죠. 예. 접종 직후의 증상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면역이 생기고 있는 증거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백신 수급과 관련한 보도에서도 불안한 백신 수급, 백신 도입 빨간불, 악재, 대란 등의 불안의 정동을 키우는 표현들이 다소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정보를 더 찾게 만드는 순기능보다는 백신과 관련하여 우려와 불안 또는 불신 등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같은 주에 안정성을 의심받았던 백신들이 효능이 있다는 뉴스도 동시에 다뤄졌는데요. 이 보도들은 지난 1분기에 백신 접종 이후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다루어진 뉴스인데요. 네. 결국 기재하는 한 주 동안 백신 수급과 대응과 실패, 접종과 반응을 놓고 상호 상반된 내용들이 속보식, 사건 기사식으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요약해보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 빠름보단 정확성 그리고 자극적인 문구, 흥미 위주의 보도는 좀 지양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알려야 할 정보는 제대로 알리고 또 비판할 부분은 지적하고 또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계획이 불가피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정보일 거고요. 또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좀 찾아 나가는 것도 언론이 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듣고 또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점검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있어야겠습니다. 워낙 이 백신 관련한 내용이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서 저희가 보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백신의 어떤 접종 후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좀 잘 보이지 않고 또 부작용 사례를 신고한 경우는 매우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많이 보도가 되면서 백신을 불신하게 하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백신 효능에 대한 취약성을 염려하는 보도는 정말 중요한 사실 전달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될 가능성이 높고 또 백신에 따라서 면역력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거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현재 방역 계획을 언제든지 좀 수정하거나 또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어서 시민들이 좀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해외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예를 들어서 1000이면 부작용은 이제 5. 근데 그 부작용은 몇 명한테 몰려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득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퍼져서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더 투명하게 이제 정보를 알리고 설득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 자, 에디터님께서는 이런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에 하나 나한테 이제 잘못되면 어떡하나. 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언론은 끝없이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백신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완벽하게 검증이 끝나서 안전한 그런 제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서도 이제 두 분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악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의 불신을 조장해서 결국 방역에 장애가 된다는 거죠. 이 방역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의 말을 따옴표식으로 이제 인용 보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이런 내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백신을 맞는 것 외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백신이 충분해서 누구나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아무 때나 맞을 수 있다라면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방역 당국의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영국 등이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YTN이 보도를 하긴 했는데 이 배경에는 다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앞으로도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한 기업이 뭐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면서 발효유 이게 불가리스인데 뭐 저희도 보도를 했으니까 그냥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상표명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음료를 평소 자주 드시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런 홍보 때문에 다 팔려서 못 사 먹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 YTN에서도 다룬 소식이고요. 자 평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언론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의 검토와 반박이 있기 전에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하기도 전에 불가리스의 효능에 대해 앞다퉈 받아쓰기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YTN은 4월 14일에 보도한 주가 급등락을 불러온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발표 뭐가 문제였나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질병청의 반박 자료가 나온 이후에 해당 논란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타 언론사와 달리 YTN은 심포지엄 발표 내용을 성급하게 다루지 않고 한 번 더 내용을 정제하고 조사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지켜보고 신중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기본적인 원칙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들이 감염과 백신 등의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윤을 위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도 충분했다고 평가됩니다. 네.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 보도자료 받았었다면 참 불편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이 관련 내용을 얘기하기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자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물 실험이나 뭐 임상 실험 결과도 전혀 없이 특정 식품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경우를 언론이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도했던 것은 좀 문제의식 없이 보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정받지 않은 그 실험 결과를 언론이 그대로 보도해주는 경우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앵커 리포트를 쓰느라 봤는데 보고도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걸 어떻게 그대로 받아 쓸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두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고 거기에 불가리스를 뿌린 겁니다. 뿌려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바이러스가 죽었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불가리스를 먹으면 장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세포에 얼마나 갈지 같은 게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걸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발표됐다는 걸 그대로 쓰는 것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에디터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태를 놓고 이 남양유업에만 화살을 돌린 건 굉장히 비겁한 일입니다. 언론이 분명히 역할을 했거든요. 네. 이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서 먼저 이제 통신사에서 기사를 릴리즈하고 그 이후에 언론사들이 주르륵 받아 쓰면서 이제 문제가 커졌던 건데 이 남양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전하면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 비평지들은 이번 소동에 분명히 언론이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불가리스 기사가 쏟아지자 저도 이제 주무부서인 경제부에 이제 급하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경제부에서는 일단 의심이 좀 든다라고 해서 유보를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77.8%에 이른다는 이 엉뚱한 기사는 이제 나가진 않았습니다. 이 통신사들의 잘못된 기사를 걸러내긴 한 건데요. 하지만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백신 접종과 이 사망자 발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YTN이 이제 속보 경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보도를 평가한다면 YTN도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인용 보도를 하더라도 최소한 검증을 한 뒤에 좀 보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특히 이번 건처럼 뭐 코로나19라는 모두의 좀 공익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더욱 그렇겠죠. 앞으로 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저희 대화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 보도, 속보 경쟁은 안 된다. 단순 정보를 중계식으로 전달하는 보도를 지향하고 백신과 관련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팩트 대안 심층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박사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 방역 보도는 성급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야 한다.
백신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어떤 질타와 재촉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동참할 수 있도록 차분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백신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로드맵에 이제 짜여진 대로 확보를 할 수 있게 아니면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걸 차분하고 좀 냉정하게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이성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오늘 나눈 이 충실한 대화 내용 잘 숙지해서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은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음성 언어와 시각 언어의 차이를 둬선 안 될 텐데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죠. 박지연 수어 통역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매년 4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답은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YTN 수어 통역을 맡고 계신 박지연 수어 통역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통역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YTN 수어 방송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래도 요즘은 많이 익숙해지긴 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수어 통역사는 농아인 분들의 언어인 수어를 가지고 저희가 농아인 분에게 통역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화와 수어의 차이가 있나요? 이게 얼마 전에 바뀌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수화 언어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요. 저희가 국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수화는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화 언어해서 수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럼 통역사님은 언제부터 이 수어를 좀 배우게 되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은 거의 20살 때. 네. 20살 때 선배가 좋은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그곳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제 평생 장애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가 맨 처음에 만나서 뵀던 장애인분이 농아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배워봐야겠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보통 자막으로 나오는데 굳이 이 수어 방송이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이 수어 방송이 필요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어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이 사용하는 모국어예요. 그래서 수어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농아인분들 입장에서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데 국어는 농아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어예요. 저희가 말하는 영어처럼 일본어처럼 그래서 동시에 나오면 가장 좋지만 동시에 나오기 어렵다고 하면 본인의 모국어이신 수어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탁 와닿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저희 YTN 이 수어 통역 방송은 현재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하루에 1시간씩 되어져 있고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스 앤 이슈 제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11시 40분부터 저희가 12시 40분까지 1시간 방송하고 있고요. 주말은 2번 해서 방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희 앵커들도 미리 들어가기 전에 원고를 좀 볼 수가 있잖아요. 화재가 난다든지 뭐 산불 나서 갑자기 열리는 브리핑도 있을 때는 원고를 보지 못하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즉석에서 듣고 하시는 건가요? 네. 급박한 상황, 그다음에 대본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능숙하게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동시 통역 연습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여지는 방송은 1시간이지만 그 전에 준비 시간은
네, 거의 뭐 7시간, 8시간 저희가 뉴스와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동시 통역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면 평상시에 좀 국어 공부라든지 네. 그런 어휘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준비 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모든 방송사들의 통역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방송사 통역사 분들끼리 모여서 또 네, 따로 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슈가 됐던 것들을 가지고 단어를 한번 정리하고 그 단어를 한번 연습해서 몸에 올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모든 방송사마다 뉴스를 다 매일 서칭을 하기 때문에 한 8시간 정도의 연습을 하고 있죠.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YTN에서는 어느 정도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메인으로 했던 거는 매일매일 하는 건 한 5년 차 된 것 같아요. 5년 동안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방송이 있었을까요? 미국에 계시는 농아인 분이 네. 항상 저를 매일매일 봐주세요. 저랑 인연이 닿아서 제 뉴스에 이제 팬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매일 보시고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30분밖에 못 봐. 미안해. 그리고 뉴스를 다 보시고 나시면 제 뉴스를 다 정리하셔서 카톡으로 항상 보내주세요. 모니터를 직접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나 네. 또 좋은 이슈가 있으면 저한테 또 바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뉴스를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되세요. 그런 팬분이 하나 있으면 또 하면서도 신나고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보람도 느끼고요. 네, 그렇고요. 제가 늘 감사한 거는 항상 메인 시간에 수화 통역을 배정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만큼 또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어두운 색, 특히 검정색이나 감색 정장을 꼭 입으시고 마스크 쓴 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뭐 퀴즈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만약에 흑인 통역사가 있다고 했을 때 옷 색깔 어떤 걸 입으면 좋을까요? 밝은 색, 흰색 같은 걸 입어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손이 흑인 좀- 통역사들은 밝은색, 흰색을 입어서 그 손이 돋보이게 하고요. 동양인과 백인 통역사분들은 어두운 색. 그렇게 해야지 얼굴 표정이 더 잘 보이겠죠. 입 모양과 얼굴 표정이 수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비수지 언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좋아라고 하면 이 좋다가 표정이 없을 때는 그냥 좋아라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 되지만 이렇게 할 때 너무 좋아가 되고 이것도 지금 다 표정으로 네. 연기처럼 해서 전달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수어에서는 이 비수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수어 통역을 좀 잠깐 보여주셨는데 표정으로 보여주셨는데 좀 한번 배워볼까 싶어요. 어떤 문장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뭐 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라는 가장 간단한 시청자분들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배워볼까 하는데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감사합니다라는 수화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라고 네. 써주시면 돼요. 손 등에서 따뜻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좋고요. 그다음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는 원래 많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 2, 3, 4 많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수화에서 많다보다 이렇게 수화가 되어지면 내가 TV를 채널을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은 채널을 보다. 내가 많은 채널을 보다. 그렇게 수화 단어가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그래서 그 의미를 저희가 통역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시청 바랍니다의 의미가 이게 잘이라는 수화가 있어요. 모든 게 순조롭고 좋다라는 의미에서 잘, 시청, 그다음에 시청. 부탁은 이게 사람이라는 수연인데 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일단 배워봤으니까 한번 따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식을 좀 놓고 좀 알려주신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자, 네. 많은 많은 네, 시청 시청 네, 이렇게 해서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요. 요렇게. 네, 네. 요렇게. 네,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헷갈려요, 너무. 네. 이거 저희가 잘하시네요. 이따가 인사할 때 한번 같이 좀 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통역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수어도 하나의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좀 편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카메라 각자 보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로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자동차 속도 제한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게 됩니다. OECD 37개 나라 가운데 31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설명인데 시범 운영 결과 사고는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범 운영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서울 도심이나 부산 모두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가 각각 30% 넘게 줄었습니다. 차량 통행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운전자의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고 보행자 무단 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 도로 정체 더 심해지겠네. 이제 맘 놓고 무단 횡단 가능. 무단 횡단 벌금 100만 원에 과실 100% 잡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난폭 운전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100배로 강화하자. 배달 오토바이 좀 단속해봐.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내주고 있다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고 오늘부터 안전하게 차를 밀고 다니자는 댓글부터 마차의 시대가 돌아왔다. 말을 타고 다니자며 새 제도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50 하면 환영인데 라는 댓글 밑에는 차량을 자전거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글이 달립니다. 5030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석 달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7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피해 추월하고 끼어드는 위험한 고개 운전도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고가 줄어든다니 천천히 달리는 운전 습관을 새로 익혀야 할까요? 아니면 5030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기에 제고해야 하는 규정일까요? 요즘 각종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시장에 광풍이 불면서 여기저기서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YTN이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청자와 모니터단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불법 다단계와 흡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화이트 해커라는 이력을 앞세워 보안에 특화된 코인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상장하자마자 코인 가격은 100분의 1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거래소와 유착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코인 상장 전 거래소 관계자 김모 씨가 다단계 업체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서 투자를 독려한 겁니다. 사기꾼들이 패가망신할 수 있도록 법망이 정비되어야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파렴치범들, 사기꾼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요구부터 도박 사기보다 더 무서운 건 코인 사기다. 지금도 이런 거 천지다. 빨리 조사해라. 투자에 주의하라는 당부가 넘칩니다. YTN 시청자 모니터단은 시의적절한 보도라고 호평했습니다. 특히 기자가 직접 가상화폐 불법 투자 설명회 현장에 참가한 뒤 내용을 설명해줘 유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를 쓴 김우준 기자는 암호화폐는 분명한 우리 시대의 흐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적지 않아 연속 보도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곳곳에서 개발자와 모집책 등이 공모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데 회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도 모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의 코인 열풍은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이 같은 보도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밝힐 암호화폐 생태계가 조금이나마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온라인 학습이 낯설지 않은 요즘 집에서도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수다학에서는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는 법을 주제로 매주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창의력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학습 시대에 창의력과 수학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수다학이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요? 야. 그렇죠. 모방을 시작하라.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하기,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힘, 창의력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암기해야지. 공식을 다 외우고 해야지. 경직된 사고를 깨트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창의력인 거죠. 아, 중요한 거구나. 수다학은 짧은 강연이 있은 후 이를 학습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관한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필근이의 수학 동화를 통해 관련된 유명 인물의 일화를 소개하며 주제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창의력을 키우는 법에 대한 짧은 강연에서는 강연자가 실제 자신의 아이들과 있었던 일화를 함께 들을 수 있어 보다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말로 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자칫 흥미가 떨어질 수 있었지만 배경을 달리해 스튜디오와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여러 각도에서 강연자를 포착하며 다양한 삽입 화면과 적극적인 자막을 사용해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강연을 정리하는 화면을 충분히 노출시키면서 시청자들이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강연 이후 4명의 출연자가 저학년을 위한 방법, 고학년을 위한 방법,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원리나 개념을 소개하는 그림과 적절한 화면 전환, 자막을 활용하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편견을 깨는 창의력을 발휘한 세기의 탐험가 콜럼버스에 대해 다룬 수학 동화의 경우 화면 전환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에는 좋았지만 하나의 코너로 여겨지기에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학에 접근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줘 학부모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도 하나의 문제를 대하는 참신한 시각을 떠올려 볼 수 있어 흥미로울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다학의 지난 방송은 답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주로 스튜디오에서 진행자와 패널 등 4사람의 대화로 진행됐지만 지루하지 않게 여러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높이려 노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동주택 외에도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들은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팔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매매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채널분께서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말은 우리나라라는 표현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꼭 지적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 좀 할게요. 시사 토론 나와서 보면은 계속 비난만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대책을 얘기를 해줘야지 않고 비판만 일적으로 끝나는데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언론이 좀 기다려 보세요. 11월까지 집단 면역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좀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해외 사례를 비교를 해서 보도를 하세요. 외국은 어떤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